자,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네 번째 파트 건축 재료 일반의 이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재료는 이전에 나왔던 건축 구조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재료의 발달,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 건축 재료는 양질의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의 총칭. 천연 재료라 하면 어떤 뭐 나무, 또 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인공 재료는 어떤 합성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석재도 천연 소재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자, 건축 재료 선택 방법과 사용 방법은 완성된 건물의 재난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기능성, 내구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내구성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죠. 시간이 지나도 나름 괜찮은 그런 것들. 시간이 지난다고 너무 낡아서 못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는 것이 내구성입니다. 건축 재료는 공장에 의한 대량 생산으로 점점 부품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 기술이 각 방면에 걸쳐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 재료는 다른 뭐 어떤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에 비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단계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아주 예전에 쓰던 마루를 그대로 쓰고 있고 벽지도 몇십 년 그대로 쓰고 있고 사실 뭐 크게 엄청난 발전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거기서 크게 발전되지 않은 뭐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공장화가 되면서 어떤 부품을 끼워 맞추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 게 지금 현재 발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에는 고성능화, 이왕 만드는 거 성능이 좀 좋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절약, 그리고 공업화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 현대 건축 재료의 방향과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고성능 공업화. 프리패브화는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맞추듯이 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절약 이런 거 좋은데 수작업도 물론 좋지만 그 앞으로 현대 재료에는 맞지 않고 좀 더 전통적인 걸 살릴 때 그럴 때는 수작업, 그리고 현장 시공도 현장의 어떤 환경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공장에서 만들어서 끼워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 재료의 분류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뭐 천연 재료, 인공 재료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먼저 건축 재료는 제조 방식에 의한 분류에서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로 나눌 수 있어요. 천연 재료는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나무를 잘라서 그냥 쓰는 거, 돌을 그냥 쪼개서 바로 쓰는 거, 그리고 자갈이나 모래도 바로 채취해서 크게 어떤 처리 없이 바로 콘크리트나 몰타리에 넣는 거, 그리고 점토제를 이용해서 어떤 타일이라던가 벽돌 같은 것들을 만들죠. 이런 것들도 천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재와 시멘트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처리한 것, 콘크리트는 인공 재료에 들어갑니다. 금속도 어떤 재련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고요. 원래 있던 뭐 흙이나 여러 가지 돌에서 성분들을 만들어내고 열 처리를 해서 2차 가공을 한 게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뭐 고무 타일 같은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도 한번 공장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인공 재료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 제법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먼저 유기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거나 생체 안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유기잖아요. 공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광합성을 하든 아니면 숨을 쉬든 이런 생물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우리 나무 같은 경우에도 햇빛에 광합성을 하고 물을 먹어서 나름 숨을 쉬고 있고요. 그래서 목재가 유기물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가 왜 유기물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스팔트는 석유에서 걸러낸 거잖아요. 석유. 석유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요? 석유는 예전에 이제 기름은 뭐 동물 사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재 같은 것들이 아주 오랜 기간 땅 속에서 변화를 이루면서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름을 뽑아낸 상태에서 걸러내면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만드는 것들이 뭐 타르 아니면 뭐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기름이기 때문에 유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봐주시고요. 우리 섬유 같은 경우에도 목화에서 면이 나오잖아요. 그 목화도 광합성을 하고 물을 먹고 자라는 숨을 쉬고 사는 어떤 생물입니다. 점점 자라는 생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물에 속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다시 유기 재료는 목재, 아스팔트, 섬유질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유기 재료예요. 근데 플라스틱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플라스틱도 어떤 석유 화학 제품에 속하죠. 석유에서 나온 성분들을 걸러서 그 유전자래 그런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게 성형해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만들 때 어떤 재료 중에서 목재에 나오는 그 수지, 기름을 기준으로 만드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유기 재료에 속합니다. 그리고 도장제 있죠. 이것도 유기 재료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페인트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유성 페인트라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성 페인트. 이 유성 페인트는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이 셀룰로스는 식물에서 나오는 화합물입니다. 우리 목재 같은 경우에는 새싹이 있고요. 이것이 어떤 목질화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식물 상태, 이 상태에서 뽑아내는 것이 식물세포 셀룰로스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좀 질기게 어떤 면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성 페인트가 그 처음 나왔던 시작이 그런 식물 성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장제를 유기재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접착제도 보세요. 물론 대부분 화학 접착제지만 그 예전에 우리 악교라는 거 아시죠? 악교풀. 이거 동물의 힘줄을 끓여서 만드는 게 악교풀이에요. 예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동물이잖아요. 동물의 힘줄. 그래서 이것도 동물이 숨을 쉬고 살이 찌고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유기 재료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아스팔트 그리고 플라스틱이 왜 유기 재료냐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무기재료인데요. 무기재료, 얘는 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속 같은 거. 이거 막 숨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광물질이잖아요. 그 땅 속에 있는 광물질. 얘는 광합성을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광물질 속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얘는 숨 쉬는 거 아니고 무기재료입니다. 석재도 마찬가지. 돌도 막 숨 쉬어가지고 공기 마셔서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벽돌 마찬가지. 시멘트도 석회라는 그 돌 가루잖아요. 유리도 규산이라고 하는 그냥 그 광물질의 투명한 성분을 뽑아내서 만드는 게 유리입니다. 콘크리트 마찬가지. 자갈이나 모래나 시멘트를 섞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기재료, 숨쉬는 거 아니죠. 그리고 타일도요. 점토를 구워서 만든 거잖아요. 점토도 막 햇빛 받는다고 커지는 거 아니고 그냥 땅속에 있는 걸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얘들도 무기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 유기화합물이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유기재료에 속해요. 우리 지금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물의 섬유질 같은 것들을 화합시켜서 어떤 유전자가 아니고 뭐죠? 어떤 내용을 화합을 시켜서 화학적으로 변화시킨 게 플라스틱입니다. 페인트도 마찬가지, 풀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특히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암기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제조 방식은 쉬워요. 천연인지 인공인지. 그런데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구조를 이루는지, 마감을 이루는지, 차단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불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지, 설비로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목적이 기둥과 보, 벽체처럼 힘을 받는 벽체를 구성하는가? 그러면 이것을 구조 재료라고 불러요. 목재로 뼈대를 짜고 철재로 뼈대를 짜고 석재를 쌓아 올려서 벽을 쌓아요. 콘크리트를 쌓아서 기둥과 볼을 만듭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것들은 구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감 재료는 이 벽체에 콘크리트가 막 드러나 있잖아요. 울퉁불퉁하게. 거기에 미장을 한번 하고 타일을 붙이든 페인트를 바르든 유리를 붙이든 금속판을 붙이든 섞어보드나 합판을 붙이든 이렇게 구조체는 따로 있고요. 그 앞에 추가로 붙이는 것, 그것을 마감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단 재료인데요. 방수, 방습, 여기에 속하는 게 아스팔트죠. 우리 이렇게 옥상에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근데 콘크리트는 완전한 방수 재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아스팔트를 이렇게 덧대서 바르거나 아니면 시트로 붙여서 방수를 하게 되는데 아스팔트가 방습이나 방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 섬유는요, 이렇게 앞면처럼 유리로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음도 되고요. 차음은 안 되고 단열도 됩니다. 단열. 차음은 소리를 튕겨내는 거기 때문에 차음이 아니라 이것은 흡음, 흡음이 돼요. 자, 그리고 페어글라스는 유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중간에 진공층이 있고 또 유리가 있고 이렇게 한 장으로 이루어진 복층 유리를 페어글라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열, 차음 등을 해요. 이 페어글라스. 그리고 앞면도 단열을 합니다. 단열. 그리고 앞면은 단열 겸 내화도 하는데 밑에 내화 재료는 따로 있어요. 자, 화재의 연소 방지 및 내화 성능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일단 방화문이 이렇게 불을 막아주고요. 방화 셔터도 불이 나면은 딱 막아주는 그런 거고, 시멘트는 타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판을 붙이면 그 자체로 불이 붙지 않는 내화 성능을 가진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설비 재료는 어떤 파이프 같은 거예요. 급배수 냉난방, 위생 설비를 위한 파이프, 그리고 공기 조화, 공기를 좀 시원하고 또는 깨끗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공기 조화고요. 가스 배관, 전기선, 이런 조명 재료 등 여러 가지 파이프나 조명 기구 같은 것들을 설비를 위한 재료, 설비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 재료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 목적은 구조를 이루는지, 마감을 이루는지, 차단을 이루는지인데 이것은 인공인지, 자연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인지, 자연인지는 제조 방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141페이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건축 재료의 요구 성능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건축 재료는 어떤 성능을 필요로 할까요? 자, 먼저 구조재에 요구되는 성능입니다. 구조재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잘 받치고 있어야 돼요. 안전한 지지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고정하중, 적재하중. 이렇게 실이 있으면 이 위에 어떤 물체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중이 고정하중이고요. 적재하중은 쌓아 올리는 하중까지 내가 받쳐야 되겠죠. 이렇게 휘어지지 않고요. 옆에서 부는 바람, 그것이 풍화중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셀 때는 집이 약간 울렁울렁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눈 내렸어요. 눈이 막 쌓이면 무겁기 때문에 적설하중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뛰고 그럴 때는 반복하중,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더울 때는 팽창하고 추울 때는 수축하고요. 어떤 충격을 받으면 함몰을 해요. 그리고 또 얼어요.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충격을 받거나 차가 갖다 때려 박았어요. 또는 사고 났어요. 그런 거에 대한 강도도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차가 박는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면 그건 안정성이 영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핵심 키에 보시면 한국산업규격 KS 분류인데요. 거기에 우리 건설과 토목은 F 단계에 속합니다. 한 번씩 기계는 뭐에 속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또 최근에 있더라고요. 기계도 한번 그냥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우리는 F만 외웠는데 기계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상황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기계는 B, 전기는 C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 대표적으로는 이 F를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중 건축물의 수평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까 풍하중을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지진하중도 보통 옆에서 건물을 쳐요. 이렇게 땅이 옆으로 흔들리면서 건물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수평하중 또는 횡력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중 얘기 또 나오죠. 하중의 작용 방향에 따른 하중 분류에서 수평 하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풍하중 옆에서 밀고요. 수압도 지하에서는 이렇게 물이 옆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그런 하중입니다. 그리고 벽토합인데 이왕이면 지하 벽토합이면 좋겠어요. 지하에서도 흙이 이렇게 있는데 흙이 원래는 이렇게 무너지는 아이잖아요. 걔를 이 벽체가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옆에서 미는 거고요. 활하중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기구나 자재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사람도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서 이동을 하는 그런 하중을 활하중,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부재에 전달하는 단면역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면역은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 내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렇게 기둥과 보가 있으면
기둥 방향은 받치는 방향이고 여기서 하중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라지려고 하는 전단력,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는 압축력이 축 방향력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힘 모멘트라는 것은 이 부분이 잘라지려고도 하지만 힘의 방향이 안 맞아서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 그런 작용, 그런 것들이 힘 모멘트예요. 단면력은 부재 내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고, 바람은 밖에서 부는 거잖아요. 태풍 같은 것들. 그래서 풍화중은 부재 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이 건물을 미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인데요.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가 확대되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대항하는 적절한 내화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철골 피복 두께, 철근 피복 두께, 철골의 내압 피복, 그리고 목재에 그 불연제를 섞어서 뿌려줍니다. 안으로 묵히는 거죠. 그러면 불이 아예 안 타는 건 아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목재가 안 타고 버틸 수 있어요. 어떤 약품을 넣으면. 그런 설계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피복 두께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철근은 되게 불에 약하거든요. 불에 약한데 이 굉장히 불에 강한 콘크리트가 철근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께를 40mm 또는 20mm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물속에 영구히 묻히는 것은 무려 100mm 이렇게 좀 하고 있는 피복 두께. 곧 다시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사용 안정성은 폭발 또는 불이 났을 때 위험 인자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피난을 갈 수 있을 때까지 건물이 잘 버텨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재에는 어떤 것이 요구되느냐? 마감재도 굉장히 안정적이라 해야 되죠. 화재 발생했을 때 또는 불이 나지 않도록 그 상황에서 피난을 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고요. 내진, 지진 났을 때 마감재들이 우르르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도 버틸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밀성과 기밀성, 물에 대해서 밀실하게 버티고 공기에 대해서 밀실하게 버티고, 이런 어떤 공기나 가스가 발생했을 때 이 구조체나 마감재에 다 스며들어 버리면 우리가 대피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가 왔을 때 또는 눈이 되게 많이 왔을 때 또는 지하수가 스며들었을 때 이 마감재가 이것들을 막아줘야 되겠다. 수밀하게, 물에 대해서 밀실하게 막아주는 성질. 기밀성은 가스, 공기에 대해서 밀실하게 막아주는 성질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와 습도인데요. 뭐 공기 온도하고 공기 자체의 온도, 그리고 열 복사는 어떤 라지에이터나 바닥 난방을 하면 그 열기가 바로 나에게 닿는 것, 그것이 열 복사. 공기의 흐름의 속도, 그리고 습도도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마감재에서 어느 정도 차단을 하거나 더 받아주거나 이렇게 돼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습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아니고요. 벌써 10년 넘었는데 에코카르트 요런 부재가 있어요. 얘는 지금 그냥 조그만 타일인데요. 굉장히 또 비쌉니다. 일반 타일에 비해서 몇 배 합니다. 이걸 붙여놓으면은 습기를 먹었다가 뿜었다가 이렇게 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를 제어할 때 마감재도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기도 좀 잘 되게 이 마감재가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음향은 소리를 좀 먹거나 이렇게 어떤 목모보드라고 하는 보드를 붙이면은요, 소리를 이렇게 좀 흡수를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향 시간이나 음향 명료도 등도 이 마감재가 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잔향 시간이 길어지면은 음이 명료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에코가 길어서. 그런 것들을 이 마감재가 소리를 먹어버리면 잔향 시간이 적어져서 어떤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시각이나 촉각, 동작 위생, 내구성, 경제성 등을 요구한다 라고 마감재에 대한 설명 한번 보았습니다.